인천 강화도 캠프장 화재 사건, 순식간에 어린이 3명을 포함해서 5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경찰이 확보한 캠핑장 내 폐쇄로 CCTV 화면을 보면은 텐트 안에서 불꽃이 번쩍한 직후 3분 만에 텐트 전체가 순식간에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커진 이유는 텐트 재질이 불에 잘 타는 소재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허술한 관리 규정, 모호한 안전기준이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쭈니의 힐링캠프 이야기라는 캠핑 관련 책의 저자, 캠핑 전문가 김준성 씨 연결해서 이번 사건의 문제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성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글램핑이라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일단 저도 이 글램핑 이번에 사고 나서 처음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이게 거죠? 이제 화려하다는 뜻의 글래머러스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야영하다는 캠핑을 맞춰서 이제 합성한 단어인데 이제 이거 신규 단어죠. 그러니까 이제 간편하게 몸만 가서 이제 먹거리만 준비해서 먹을 수 있는 캠핑을 말합니다. 예. 이게 외국에도 이런 시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 많이 흥행하고 있죠. 유럽 쪽에서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것이 10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네. 어제 CCTV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이게 뭐 불이 한번 확 붙으니까 네. 아까 제가 3분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3분도 안 걸린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유럽에 이런 시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유럽 글램핑장은 그렇다면은 텐트가 가연성 소재가 아닌 모양이죠? 유럽은 거의 다 100% 면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예, 면 같은 경우는 이제 불에 잘 쉽게 안 붙는 성질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일론에 휘발성 성질이 없기 때문에 가연성 원단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가격이 비싸죠, 근데. 굉장히 고가죠.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수입 들어온 것을 봤을 때 대략 한 3m 기준이었을 때 대략 한 800~900만 원? 예, 그 정도 되더라고요, 가격대가. 3m라는 게 높이 3m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가로 이제 폭을 이제 면적을 3×3. 아, 3×3. 그러니까 예. 9제곱미터 정도가 예, 800~900만 그렇죠. 원이다. 예. 자,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 글램핑장에서 썼던 텐트는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텐트가 바깥에 이제 플라이라고 해가지고 차양막을 해줄 수 있는 개념이 있는, 텐트가 있고요, 위에요. 예. 근데 그 안쪽에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이너 텐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너 텐트라는 부분은 한 12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위에 차양막 정도 되는 게 한 150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270, 300. 네, 300에서 400 정도 사이. 예, 그런 300에서 400. 그러니까 2배가 더 비싸다 이거군요, 면은. 그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참, 이 글램핑 하시는 이 캠프 운영하시는 분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안에 냉장고 있죠. 텔레비전 있죠. 보니까 그렇죠. 예? 천장에 샹들리에까지 매달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다가 가스레인지까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온갖 인화성, 그러니까 불이 날 수 있을 가능성 있는 가전제품 이런 게 다 있는데 예? 다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이런 300~400만 원짜리로 만들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소화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걸 2년 전에 글램핑 사업에 대한 것을 제가 제 블로그에 글을 썼었어요. 왜냐면 이제 초보 캠퍼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장비값이 비싸니까 체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체험 캠핑장을 한번 가봐라. 네.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텐트가 대여가 좀 많았었습니다. 지금 글램핑보다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고에 조금 덜 노출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일부 업자들이 이제 이런 식의 변형적인 걸 외국에서 갖고 들어와서 했는데 국내 기준법에 이제 사실은 캠핑법이 좀 사실 허술합니다. 지금 현행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적으로 자행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폴리에스테르 재질, 그다음에 옥스포드 재질 이런 거 갖고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불연이나 난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도 미비하다 이 말씀이신데.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걸음마 수준입니다. 예. 지금 이 글램핑 시설이 전국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대략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한 해 생긴 것만 100여 곳 되고요. 100여 곳? 예.
지금 펜션을 하면서 펜션 사업이 이제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마당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간접 글램핑을 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요, 더군다나 네. 이 사고가 난 이 민박, 캠핑, 글램핑 네. 곳은 허가를 안 받은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숙박 허가밖에 안 받았겠죠. 펜션이 있었으니까. 예. 숙박 허가는 받았다. 그렇다면은 숙박 허가를 받으면 펜션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이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하나요? 그거는 안 하면은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실제로 이 글램핑장이라는 데도 네. 허가를 받은 곳이 있나요? 아무리 지금 미비하더라도 허가 대상이 아닌가요, 그게? 이거는 제가 보기엔 현행법상 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법 마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미인가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사고 보시면서 캠핑 전문가로서 네.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네. 법적 제도적 보완 말고도 또 필요한 점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가장 저희가 매년마다 겪는 사고의 하나 예가 보통 이제 음주로 인한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음주요? 예. 또 이제 캠핑장에서 또 술도 팔고 있고 사실 뭐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한 캠핑이 어른들의 문화가 돼버려가지고 행락객 문화가 된 거죠. 작년에도 제가 방송에다 누누이 떠들었던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보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캠핑장 점주들이 캠핑을 잘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예. 그러니까 10명에 최소한 7명 정도는 캠핑을 안 해본 분들이 땅은 갖고 있고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 소문나는 게 캠핑장들을 하면 괜찮더라 하는 이제 소문에 의해서 이제 컨설팅 업체들이 그거를 주도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전혀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캠핑을 하다 보니까 너무 허술한 부분이 많죠. 예. 근데요, 캠핑을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면 캠핑장이나 글램핑장 같은 걸 운영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제일 위험한 게 이제 버너류거든요. 버너하고 난로. 예. 난로. 난로. 난로도 가스죠, 이거? 난로는 이제 가스보다는 사실은 등유가 더 위험합니다. 등유요? 예.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글을 썼는데 가스는 쉽게 해서 LPG 가스통에 있는 거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폭발 위험성도 굉장히 적고요. 근데 이제 가스는 정체가 됐을 때 폭발이 되는 것이지, 가스에서 누출이 돼가지고는 폭발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등유는, 엎어지면은, 거기에 불이 붙었을 때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화염에 쌓여지는 그런, 연출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을음 사고. 그을음이요? 어디서 나오죠, 이 불안전? 그러니까 등유 난로에서 나오는 불안전 연료. 굉장히 몸에 해로운 거죠. 그런데요, 제가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 일단 어제 불난 거요. 어제 불난 거는 이게 그 난방기기나 지금 말씀하신 버너가 아니라 추론컨대 전기 부분에서 불이 났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전기시설은 분명히 공사를 안 했을 것이고요. 기존에 닐선이라고 그러는 전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쓰는 서비스 코드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본 암피아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냉장고 걸려있고, 뭐 히터 있고, 또 뭐 기존 등 같은 걸 쓰고 있으니까. 과부하가 걸렸다. 과부하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차단기 장치가 패널에서 이제 작동이 돼야 되는데, 메인이 작동이 안 되고, 바로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들이 캠핑장 가서 일선을 다 풀어보면은, 안쪽에는 많이 녹아 있습니다. 캠퍼들이 자기가 쓰는 전기장치에 와트수를 모르니까. 과부하돼 사용된 거를 운 좋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불이 나서 제가 전수된 것도 몇 번 봤어요. 뭐가 전수가 됐어요? 닐선을 이제 텐트 옆에다 놓고 쓰다 보니까 닐선에서 불이 붙은 거죠.
그런 사고 제가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게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거의 뭐 제가 보기엔 10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모양이죠. 그 CCTV를 보면은 한쪽에서는 불이 막 붙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당연한 게 불이 붙으면서 불이 인때 발화가 시작이 되면은 바로 옆에가 텐트 자체가 가연성 성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동영상을 봤지만은 텐트 쪽으로 불이 먼저 붙어서 확 하고 올라간 거죠. 한 반 정도 이상이. 그러면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뭐 방염 처리가 전혀 안 된 것들이니까 이렇게 지금 불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가연성 성질이 녹으면은 휘발성 성질로 돼서 굉장히 본드처럼 이 피부에 식욕 달라붙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길에 그냥 휩싸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근데 있잖아요. 이런 글램핑 그런 거 말고 일반 캠핑할 때 쓰는 천막 텐트 있죠. 일반 개인들이 갖고 다니는 텐트요. 이 텐트도 불연성 소재로 돼 있나요? 가연성 소재. 아까 말씀하신 가연성 소재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실적인 기술적으로는 불연 재질을 만들 수도 없고요. 만든다 해도 가격대가 뭐 엄청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디테일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건데 사실은 텐트를 사용하면서 난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슬리핑백에서 자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좀 유별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그러니까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 일반 그 캠핑족들이 갖고 다니는 그 천막 텐트도 결국 가연성 소재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캠핑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뭐 난로도 팔고 다 파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역시 이번과 같은 순식간에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실 뭐 뉴스에 안 난 것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 있는 사고도 있었고 작년에도 뭐 영월에서도 사고가 있었고 근데 사실 그거는 거기서 소화가 됐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면 텐트가 옆에 있었습니다. 100% 면이. 네덜란드제가. 근데 이제 그 텐트는 불이 안 붙었어요. 근데 옆에 이제 혼방 텐트라고 해가지고 폴리에스테르와 면을 혼방한 거. 6대4로. 했던 재질은 아무래도 가연성 소재가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전소가 쉽게 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면이 그래도 불연 재질은 아니지만은 면이 낫다. 면이 안전하다는 거죠. 국내에서 이렇게 파는 대부분의 텐트는 하지만 면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100% 면을 가공해서 방수할 수 있는 기술력이 솔직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 텐트는 안 그런 모양이죠, 근데 지금 외국에 제가 브랜드 말씀을 좀 못 드리고요. 브랜드는 말씀하시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텐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 텐트 같은 경우는 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우리가 속옷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피부에도 저촉을 해도 별 문제가 없고 트러블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불이 붙었다 해도 쉽게 사람이 뚫고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글램핑뿐만 아니라 일반 캠핑장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이 텐트를 쳤을 때에도 안전거리 확보가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봐도 저는 이제 항상 주장했던 부분이 캠핑장 사이트가 너무 간격이 좁다. 그리고 과거에 초창기 때는 뭐 우리 텐트 당김줄이라고 해가지고 텐트를 고정하는 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어로 스트링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트링이 서로 겹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텐트 사이는 다니지도 못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많이 언급을 했죠. 제 블로그 상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현재로는 공식적으로 한 3m 정도의 간격은 있는데 정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산불 나는 것들 보면은 보통 10m 이상을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불꽃이. 그러니까 최소 간격은 10m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쾌적한 캠핑이 되고 또 개인적인 보호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캠핑 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네. 사실은 그 정도에 맞춰서 안전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안전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네요. 제가 볼 때 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봤을 땐 제가 지금 동계 안전 캠핑대회라는 걸 사실 매년마다 저 가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추진하는 이유가 일단 그 시기에만큼은 술도 좀 금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이제 화재로서의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언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 뭐 개인적으로 블로그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죠. 근데 이제 방송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캠핑 전문가 김준성 씨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프로축구 인기구단 중에 하나죠. FC 서울. 포항한테 졌네요. 리그 3연패죠? 그렇습니다. FC 서울이 시즌 초반에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포항 스틸러스가 포항 스틸러스의 홈구장으로 찾아가서 포항하고 경기를 했는데 1대2로 패했습니다. 지난해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던 포항의 김승대 선수한테 2골을 내주고요. 후반 끝나기 전에 가까스 한 골 만회해서 0패를 일단 모면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K리그, 국내 K리그에서 FC 서울이 3연패입니다. 3경기 하는 동안 골은 2골을 넣었고요. 내준 거는 8골이나 내줬습니다. 예. 인기 구단이다. 뭐 전력이 좋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순위가 12개 팀 중에 11위거든요. 12위가 대전인데 대전도 3전 3패를 했는데 대전은 골이 없고 7점만 8점을 한 거고 서울은 골 2개에 실점 8점 하니까 골드스에 서울이 앞서서 가까스로 꼴찌는 면했는데요. FC 서울이 조금 최근 몇 년부터 비싼 외국인 선수들이 중국으로 빠져나오고 하면서 공격력이 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에스쿠데로라는 선수가 뛰다가 중국으로 이적을 했고 올해는 정조국이나 김현성 이런 선수들이 계속 뛰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격적인 활용 면에서는 다른 팀에 비해 조금 뒤떨어지는 그런 상태고요. 어제 최용수 감독이 경기 끝나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선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수들이 승리하려는 의지가 느슨해졌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이제 앞으로 프로축구 없이 A매치 기간이라고 프로축구가 한 2주 동안 쉬거든요. 그동안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휴식기를 보내면 팀을 추스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골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팬들은 박주영 선수의 이제 투입을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주영이 지금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 팀하고 이적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선수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르면 4월 초에 선수 등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수 만약에 박주영 선수가 컨디션을 좀 어느 정도 찾아준다고 하면 서울 입장에서 골도 좀 더 넣고 승점도 따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남자농구 4강전에서 모비스가 LG를 꺾고서 챔프전 진출에 1승만을 남겨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3차전이 어제 이제 열렸는데요. 모비스하고 창원 LG 두 팀이 1승 1패를 거두고 어제 3차전에서 맞붙었는데 모비스가 86대 79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승 1패를 모비스가 기록을 했고 4강 플레이오프에서 3승만 먼저 거두게 되면은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니까요. 모비스는 남은 2경기 중에서 1경기만 승리를 하게 되면은 3년 연속 프로농구 챔피언전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모비스 유재학 감독이 통산 42승 플레이오프에서만요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 최다승 감독 이제 새로운 감독으로 이제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LG는 최근에 제퍼슨이라는 외국인 선수를 애국가가 울릴 때 스트레칭을 해서 논란을 빚고 흑인 선수 비하하려고 했다 KBL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퇴출이 된 상태예요. 그 상태로 있는 선수들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상태에 몰렸죠. 그리고 여자 농구 말이에요. 이미 챔피언 결정전이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당초에 좀 힘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됐던 국민은행, 우리은행을 이겼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스포츠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뭐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고요. 근데 챔피언 결정전 5전 3승 승제 네. 여전홈과 이어지는데 어제 1차전이 춘천,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홈에서 열렸습니다. 네, 국민은행이 우리은행을 78대 73으로 꺾었습니다. 뭐 우리은행이 지금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했고 기량이 워낙 좋고 승률도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좀 어려울 거다는 예상을 했는데요. 적지에서 챔프 1저전은 승리를 거두면서 국민은행이 기선제압을 했고요. 스틱 렌이라는 외국인 선수가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이 선수가 혼자서 무려 38점에 16개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선수가 뭐 리바운드나 공격이나 완전히 중심을 잡아주면서 우리은행이 승리를 했고요. 국민은행이 승리를 했고, 우리은행은 정규 시즌 최종전을 치르고 나서 지금 13일 동안 쉬었거든요. 체력은 좋을지 몰라도 실점 감각이 떨어지면서 이길 수 있는 고비를 넘지를 못했고요. 어제 국민은행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이나 감독들 모두 우리는 남자 농구의 인천 전자랜드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제가 몇 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랜드가 SK, 기존에 이제 SK한테 1승도 거두기 힘들 거다라는 예상을 뒤엎고 3연승으로 6강 플레이오프에서 SK를 꺾은 것처럼 전자랜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은행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외국인 선수, 외국인 선수 이제 주포가 하나 있고, 또 선수들이 외곽슛 상당히 좋고 해서요. 예. 소동철 감독이나 국가대표 출신 가든 변현아나 모두 다 전자랜드 경기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덕을 봤다, 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1기.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2588.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 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래퍼 키즈.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세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홍태수 박상명의 베스트 워스트 워스트 베스트. 이게 이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오프닝을 하고 계신 두 분과 함께하는 워스트 베스트 순서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황태순, 박상병 두 분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 베스트 워스트 이제 해야 되는데 워스트부터 할까요? 베스트부터 할까요? 전 뭐 항상 이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기 때문에 워스트부터 할까요? 워스트? 형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 워스트. 예, 뭐 그렇게 하시죠. 워스트부터 하시겠어요? 예, 워스트요. 예, 아니 뭐 좋으신 대로 베스트부터 하시려면. 아니 워스트요. 예, 그럼 황 의원님 워스트. 네, 워스트.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관 A, 감사관 B. 예. 워스트입니다. 그 성매매. 그게 원래 지금 신문에 보니까요. 보도에 그렇다고 실명을 밝히기를 뭐하니까 A, B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감사원에서도 그냥 감사원이 아니라 감사원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감찰과 소속 4급 A, 5급 B 이 두 분들이 강남 뭐 요정이라고 그러죠. 요정에서 접대를 받은 것 같아요. 먹고 이제 함께했던 종업원들하고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걸렸는데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뭐 펄쩍 뜁니다만은 저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워스트로 모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니까 지난 3월 12일이죠. 이완구 국무총리 부정부패와의 전면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정부가 부정부패와의 전면전 선포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될 기관 어디입니까? 예. 공직자들의 모든 비위를 갖다 감찰하고 또 그런 어떤 비위 감찰에 또 뭐 직무 감찰에 그것을 하는 곳이 바로 감사원입니다. 그런 감사원의 감사관들이 제대로 그런 일들을 하는지 그것을 또 다시 한번 감독하는 것이 감찰과 소속 감사관들이에요. 예. 마침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황찬현 감사원장 전국의 한 70여 개 지자체에 대해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감찰 벌이겠다, 직무 감찰 벌이겠다 얘기하는데 아니 직무 감찰을 버려야 될 감사원에 그런 감사관들을 갖다가 감독하는 감찰관들이 이렇게 보면 업자들로부터 보면 아마 뇌물 향을 받은 것 같아요. 본인들은 뚝 잡아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보면은 뭐 지난주 뭐 수요일인가 목요일이죠. 가서 술 접대 받고 성매수한 혐의에 올랐다는 자체만 갖고도 창피한 일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좀 억울해할 수 있는 게 왜요? 국세청도 잡히지 않았나요? 아니 그 국세청이 잡혔던 것은 지난 3월 2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감사원 감찰관들이 잡힌 거는 19일. 그것도 보면 경찰의 일제 단속에 잡힌 거예요. 집중 단속에. 근데 국세청도 보니 국세청 소속 과장급 간부 한 명하고 현직 세무서장 한 명이 그것도 역삼동 앞서 감찰관들도 역삼동 요정이었고 국세청 3월 2일 날 보면 역삼동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고 접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체포됐어요. 그 뭐 억울할 게 뭐 있습니까? 나쁜 짓 하면 걸려야지. 이 사람들은 성매매가 뭐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접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성매매와 접대가 무슨 그러니까 뭐 억울하다는 얘기인데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성매수는 성범죄고 성매수는 또는 접대는 그냥 향응 정도였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형법상으로 더 무거운지는 모르나 이 정도 되면은요. 저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들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이제 국무총리를 새로 임명을 해서 좀 세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도 바꾸고 이제 집권 3년 차에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분장이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그것도 감사원의 감사관이 성매수 좋다. 그러면 성매수가 아니고 그러면 성접대라 칩시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저는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감사원에 이해가 안 돼요. 이 성매수와 성접대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차라리 그냥 사귀는 사이라고. 아니, 차라리 이번 간통죄적이 뭐 위헌 결정났으니까. 집에가면 터지겠죠. 아니 뭐 성매수하면 뭐 안 터집니까? 근데 어쨌든 성매수는 자기가 직접 보면 이른바 성을 갖다 여성의 성을 매수한 경우고 이 성접대는 자기는 매수한 적이 없다. 자기는 매수한 적이 없고 다만 그 중간에 접대하는 아마 접대업자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나는 매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런지 모르겠으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공익처벌에서는 기준이 성매수 같은 경우는 아주 엄격하거든요. 그럼 또 평생 낙인찍 찍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접대였다 이렇게 아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 차이가 없죠. 그렇죠. 예.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박 박사님의 워스트. 저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꼽았습니다. 예.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거는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하겠습니까? 예, 예. 그건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그렇죠. 예. 제1야당 대표가 직접 내려가서 방문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광역단체장 입장에서도 반길 일입니다. 어서 오시라. 그러나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발언 내용 보면은 상당히 저는 오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대안을 갖고 와야 된다. 뭐 쇼하러 왔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아나무인격의 어떤 리더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또 하나가 아침 뉴스를 보면은 미국에 가가지고 첫날부터 골프를 쳤답니다. 부인 대동해가지고 금요일날 오후에 평일입니다. 앞으로 그 밝혀지겠습니다. 이제 골프를 쳤는지, 또 어느 돈 누구 돈으로 갔는지, 부인은 어떤 비용으로 갔는지. 그런데 광역단체장이 출장차 갔는데 관광이 아닙니다. 출장차 갔는데 평일 금요일 오후에 부인하고 골프를 쳤다. 자, 이런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돈이 없어서 무상보육을 무상급식 못하겠다는 장본인이 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대권 노름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광역단체장이 간다는 것은 국민의 이름을 지탄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상급식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경남 도민을 어떻게 보길래 광역단체장이 이렇게 은행을 합니까? 정말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빨리 청산시켜야 할 구태 중의 구태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적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경상남도가 어떻게 해명을 했느냐 하면은 주말이라서 연락이 안 된다. 확인하기 없다는 겁니다. 주말이라서. 그러니까 금요일 오면 대한민국에서는 주말이 되지 않습니까?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이라서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할 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도지사한테 전화만 하면 확인 가능한 거죠. 경남도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바보로 만드는 홍준표 경남지사. 그래서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이게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지사 간에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했던 부분은 그것대로 놓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그 지금 미국에 가서 골프 치고 그것도 저 부인하고 대동해서 골프 치고 더욱이 보면 경남도에서는 아이고 요즘 국제전화 바로 로밍 안 하나요? 바로 되지 않나요? 그거는 사실 그런 식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옹색한 변명하면 국민들로부터 정말 지탄받습니다. 그리고 마침 보니까 골프 얘기 나오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과거에도 보면 골프 좋아하다가 보면 좀 고위직도 날아가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연초에든가요, 연말이든가 그다음에 골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골프 해금령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골프 해금령이 떨어진 것은 그 주말에 자기 돈 내고 그야말로 레저로서 골프를 하라는 얘기지. 앞서 우리 박상민 박사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출장 간 사람이 부인하고 출장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더라도 거기 가서 그 골프 치는 그 시간에 물론 본인 이렇게 해명할 겁니다. 골프 갔더니 현지에 있는 지인들이 또 현지에 보면 대개 가면 그 현지에 보면 무슨 기업인들 미국에 있는 미주 한인협회 단체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마지못해 갔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할 텐데 적절치 않습니다. 그거는 박 박사가 지적한 대로 워스트로 꼽혀도 마땅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앞서 제가 잠깐 숨겨놨던 부분 문재인 대표와 그 홍준표 지사와의 무상급식 문제는 사실 그런 얘기했죠. 지금 밥 못 먹는 거 28만 명 경남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밥 다 먹습니다. 다만 홍준표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중에 그야말로 가장 부자들까지도 모두 갖다 밥을 갖다가 무상으로 줄 것이 아니라 6만 6천 명 정도 이른바 하위 한 25%는 기존대로 무상으로 급식을 하고 나머지는 75%는 집에서 좀 부담을 해서 초등학교는 4만 원, 중학교는 5만 원, 고등학교는 6만 원씩 월 내고 밥을 먹어라. 그렇게 세이브된 돈을 갖다가 학교, 기자재, 어려운 학생들 한 7만 명 내지 8만 명에게 연간 50만 원씩 보조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문제를 갖고 문재인 대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러 왔다. 뭐냐니까 내가 내려왔으니 무조건 내 뜻대로 하라는 그런 얘기는 전 적절치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건 그거라 손치더라도 중요한 거는
정말로 보면 그런 식으로 한참 분란을 지겼던 홍준표 지사 미국 가서 첫날부터 골프 치는 거 정말 적절치 않습니다. 일단은 50만 원 준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경남도 교육청의 교육감과 인터뷰를 했을 때 그 교육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중복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학원을 가는 걸 도와주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50만 원 가지고. 그런데 중복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 홍준표 지사의 입장 표명이 전 있어야 될 거라고 사실 보거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아니 돈이 없어서 이 급식비를 지원을 못 하겠다. 뭐 돈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안 맞아요. 감사가 없으면 예산 지원도 없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을 끊은 상태에서 중복 지원 문제라는 거는 저는 분명히 어떻게 될 건지 밝혀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박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말해요. 비행기 값을 내 돈 주고 내 와이프 비행기 값 냈다 이러면 문제는 없어지는 건가요? 뭐 내 돈 내고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는 적절치가 않죠. 해외 출장 중에 부인을 동반해서 네. 부인이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출장 중에? 대권 행보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바로 대권 행보예요. 설사 만약에 해외 관광을 갈 때 관광을 간다고 하면은 부인까지 같이 가지 않거든요. 왜냐면 도지사가 관광을 가면 자기 돈 내가지고 아내를 데려갈 수가 있어요. 관광을 가면. 그렇죠. 출장이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출장을 가는데 부인을 대동하고 간다고 얘기하면 이거를 출장생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출장 가는데 부인이 왜 갑니까? 제가 이거 왜 치러 가지. 과거에 그 청문회 때 보면 그렇게 이 출장 중에 데리고 갔다가 문제됐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공직자에 그런 사람이 많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대개 보면 출장 중에 출장을 하면서 상대국에서 꼭 동령 부인을 데리고 오십시오 하는 경우가 국가 정상회담 때는 동령 부인이 원칙이죠. 네. 그러나 그 외에 보면 출장이라는 것은 되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현 실무 차원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부인을 갖다 데려간다 그러면은 본인이 무슨 대통령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보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가 뭐 부인하고 뭐 여러 차례 다녔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다녔던 것은 공식적으로 한 일정보다 관광이 많았던 것이고 관광이야 어느 누구라도 관광 휴가 때를 가도 즐길 수는 있겠으나 이거는 공식으로 출장한 거라면 부인을 갖다 대동하고 간 것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자칫하면은 벌써부터 대권 행보하느냐는 그런 비난받기 딱 십상입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에서 베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베스트는 두구두구가 있습니다. 자, 박 박사님 오늘의 베스트 말씀하시죠. 이재명 성남시장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네. 예. 아주 기본적인 복지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의 여력은 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무상 교육에 대해서 무상 교복까지 하고 그럽니다. 네. 무상 교복까지 제공할 수 있다. 거기다가 또 조만간에 무상 산후조리원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일반 사정시민연합 쪽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주 절묘한 저거라는 거예요. 네. 무상 산후복지 있잖아요, 이거. 이게 사실 예산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간대요. 근데 그게 딱 나오면 굉장한 거를 해준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아주 그게 절묘한 저거 그러니까 이게 돈도 돈이지만 이런 자세부터가 글쎄요. 돈을 줄이고 불효불급한 돈 쓰다 보니까 충분하더라. 이 정도까지는 큰 돈 드는 거 아니더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상 산후조리원 지금 아마 시의회에서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해당이 안 돼도 기분은 좋죠.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놀 때 그러니까 정말로 출산 문제만큼은 공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이제 건강관리사 가가지고 아이도 돌봐주고 건강도 체크하는 거. 정부가 2월부터 지금 65% 이하의 가구까지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65% 이하 되는 가구에 지원하는 걸로 이재명 시장은 이게 더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라든지 그러니까 돈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도 예외를 가지고 더 하겠다.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우리는 더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남시 예산 1억 6천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하겠다고. 1억 6천이요? 1억 6천만 원을 별도로 더 편성을 하겠다. 그래서 건강관리사 지원제도를 정부 전체에 더해서 또 추가하겠다. 환영한다. 자, 이런 자세. 그러니까 한 단체에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무상복지가 그냥 포퓰리즘이 아니라
시의 재정과 연관해서 이 정도는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치고 나가는 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보를 볼 때 복지 한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산후조리원 얘기하니까 갑자기 왜요? 김혜민 PD가 딸 낳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나네. 출산했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성남이래요? 아닙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사실 이제 뭐 우리 무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사회 안전망 구축의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공적 부조로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무상 급식도 무상 보육도 무상 출산이 아니고 보육 무상 산후조리원 다 해줘야죠. 이게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없는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나머지 여력 왜냐니까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은 희소한 우리가 자원만 우리 1년에 우리나라 뻥뻥 벌어들이는 돈이 한 억조쯤 되면 뭐 걱정이겠습니까? 전원에게 다 모든 국민에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펑펑 놀고 나머지 여기서 펑펑 기르 그런 나라가 하나 딱 있어요. 전 세계에.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 가면요 전체 공무원들의 80%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판돈 갖고 임금님이 다 나눠줘요. 브루나이 국왕, 볼카이 국왕이. 그럼 얼마나 좋아나.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없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과연 지금 보면 우리가 선별적 복지와 무상, 이 보편적 복지. 우리가 보편적 복지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런 얘기죠. 이거 한마디로 해보고 가야 돼요. 공짜면 외상이면 황소도 때려 잡아먹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 그 황소 없으면 뭐 먹고 살아요? 밭을 갈아야 되는데. 자, 베스트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두고두고 하기 전에 모기자가 크면요. 흥분해가. 흥분해서. 자, 말씀해 주시죠.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검사장. 박성재 검사장을 보면 오늘 베스트를 모셨습니다. 원래 이분이 보니까 이제 지난 2월에 부임했죠. 근데 지금 3월 12일 날 이완구 국무총리가 범죄와의 전쟁 한다 하지만 실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옛날 중수부가 없어졌잖아요. 그 모든 기능이 사실 중앙지검에 다 몰려와 있어요. 그 중앙지검에서 박성재 지검장이 예전에 보니까 금융조사 1부장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기업 비리 부분을 갖다 척결하는 데는 그만이에요. 최근에 보니까 SK건설에 대해서는 SK건설 이거 좀 보면 포스코 말고 또 SK건설 관련해서는 새만금 방수제 입찰 담합 이 부분은 예전에는 그 기업 담합을 갖다가 기억나실 겁니다. 박 박사님. 2013년 이전까지는 기업의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권이 있었어요. 고발을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경제민주화 조치로서 뭘 만들었죠? 고발 요청권을 만들었어요. 물론 형식상 검찰총장을 통해서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지난주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발 요청권을 발동했어요. 검찰이 처음으로. 그래서 고발해달라. 그럼 고발해달라면 공정거래에서 어쩔 수 없이 고발해줘야 돼요. 고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에서는 입이 이만큼 나와 있지만 검찰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그렇게 왔던 그런 기업 담합 행위 또 그걸 갖다 적당히 무마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는 측면에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검사장을 베스트로 모셨습니다. 기업 비리라든지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정에 대해서 고발권 요청을 하는 그 어떤 하나의 신호탄 이것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공정위가 무소불위로 마음에 들면은 그냥 쉬쉬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고발하는 이런 행태가 많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관행이 깨진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태순, 박상병 두 분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하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그리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번 주문 시 한 번 9,900원. 피자헛. 날씨는 춥지만 굉장히 지금 기온은 춥지만 날씨는 화창한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힘찬 월요일 출발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